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경영 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 단일 표본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가설 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드디어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통계적 추론은 우리가 10장, 11장, 12장까지 그 연결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모르고는 12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12장을 모르고는 13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14장, 13장,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1장에서 그 9장까지의 내용을 모르면 10장을 좀 알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장하고 그 이후 장에 대한 연관성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단일 표본 가설 검정은 일단 가설과 가설 검정이 뭐냐,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표본을 통해 모수에 대한 진술 또는 가설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우리가 9장에 추정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모수를 직접 추정하는 거였죠. 모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걸 추정하는 게 9장이었다고 하면, 10장부터는 어떤 모수에 관련된 가설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수에 대한 진술 또는 가설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검증에서 가설이라는 건 뭐냐? hypothesis. 가설이라는 모수에 대한 증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수는 뭐냐? 모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치를 나타내는 어떤 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모수는 평균이 많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뭐냐, 또는 표준 편차나 분산이 뭐냐, 그 정도가 모수에 대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가설 검증, 이거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검증할 때 정자를 그렇게 증이 아니고 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검증한다. 이거는 검정이다. 검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걸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설 검증을 정의를 하면 이 샘플과 확률 이론에 근거하여 가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이 표본과 확률 이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죠. 그런 걸 근거하여 가설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가설 검증은 아래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어 있는 총 5단계로 가설 검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검증해야 되는 그 가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설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가설은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단계는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의 수준.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3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을 합니다. 4단계는 결정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거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고 기각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5단계에서는 실제로 표본을 추출해서 어떤 그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통해 가지고 H0를 기각할 것이냐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H0를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가설 검증은 항상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어떤 과제나 퀴즈나 중간시험, 기말시험에서 가설 검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5개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5단계를 따라가다가 필요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건너뛰면 돼요. 그런데 요 5단계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5단계를 무조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5개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풀면 오늘 강의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5단계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가설 검증에는 항상 2가지 가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항상 2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가설은 이거는 이 H0로 표현이 됩니다. H0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null hypothesis다. null hypothesis다. 이 null이라는 게 뭐 어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지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거하고 아무것도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무가설인데, 기존에 알려진 모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진술.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 이제 참이라는 그런 가정이 항상 기무가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모수가, 기존에 알려진 모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모수가 평균이라고 하면 기존에 알려진 평균이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기존에 알려진 모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진술이다. 그게 기무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H1, H1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alternative hypothesis다. 영어로 이렇게 보면 alternative를 우리말로는 대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안, 이제 워낙에 옛날부터 대립과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의 대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alternative hypothesis.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번역하자면 대안이 되는 가설이다,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기무가설이 아니고 대안이 되는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이다,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수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증거를 통해 가지고 기무가설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실이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가설이 바로 대립가설이다. 가설 검증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증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제 동일하게 어떤 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유죄라는 증거가 사실 상당 부분 조작이 되고, 그걸 이제 변명할 여지, 이 사람들 오래 살려두면 이제 또 사실이 탄로날 수가 있으니까 이 판결을 하고 뭐 24시간 안에 사형을 집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아주 지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보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그죠?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 살면서 계속 자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년 가까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죄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죠? 어떤 게 더 억울하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놓고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걸로 되는 게 더 억울하냐,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석방이 되는 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하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 사람들,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게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은 풋볼 선수예요. 풋볼 굉장히 이제 유명한 풋볼 선수인데, 리시버로 아주 당대 최고의 몸값을 올리던 이 오제이 심슨이 아내를 살해를 합니다. 아내를 살해를 하고 경찰이 이제 이 오제이 심슨을 쫓아가요. 쫓아가면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게 그 당시에 그 TV 뉴스에 막 CNN 같은데 중계가 됩니다. 오제이 심슨 도망가고 경찰은 쫓아가고 헬기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하죠. 그 경찰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오제이 심슨의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경찰들이 증거를, 구체적인 아주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재판 끝에 이제 특히 오제이 심슨, 미국은 이제 배심원 제도가 활용이 되는데, 오제이 심슨 사건의 배심원단이 이제 오제이 심슨이 흑인인데 흑인들이 많아요. 흑인들이 많고 오제이 심슨이 조금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왔다. 이제 그런 어떤 논리로 변호를 하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어이없게 무죄로 풀려나가지고 이제 오제이 심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공소시효가 다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제이 심슨은 죄를 지었지만 증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죄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사형을 당한다. 인혁당 사건 같은 그런, 우리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인혁당 사건 때 사실 죽임을 당한 건 아니고 무기징역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은 숙명여대 교수도 하고 굉장히 지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양심적이고 지식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18년인가를 복무를 합니다. 복무를 하고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인이고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18년간 아무 죄가 없이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그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 특히 형수한테 보낸 편지가 많아요. 이제 그걸 이제 편지를 책으로 펴낸 게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그 책이고,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게 이제 큰 이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울분을 이 군사정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통치 방식에 대해 가지고 다 불만을 품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어떤 동력이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의 그 데모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그 민주화의 동력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영복 선생님도 18년간 복무를 했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됐다. 20대 때 이제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50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좋은 시기를 다 이제 감옥에서 보내버리는.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억울한,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에서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가설 검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귀무가설이 참이다 이거예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귀무가설 기각하고 대리가설을 채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을 수립하는 거. 게 첫 번째, 귀무가설과 대리가설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뭐 새로운 엔진이 개발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이 비행기는 평균 수명이 15년이냐 아니냐,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의 기무가설은 바로 이 모집단인 미국 상업용 비행기 전체 집단이 되겠죠. 그거의 평균 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미우는 15다. 이게 기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미우는 15가 아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루는 가설 검증의 대부분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식으로 평균 수명은 15다. 미우는 15다 이렇게 표현하고, 미우는 15가 아니다. 그런데 그럼 가설 검증을 할 때 이 가설을 항상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이러면 진술을 해도 돼요. 사실 많은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사용하는 연구나 어떤 조사 이런 데서 이 기무가설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진술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진술로 이걸 표현하자면 미국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수명은 15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15년이다. 이거는 미국 상업용 비행기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루는 가설 검증 문제는 대부분 평균이나 분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 더 표현이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더 명확하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할 따름입니다. 이걸 그냥 진술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무가설과 이 대립가설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상호 배타적이며 전체 포괄적이다. 자, mutually exclusive하고 collectively exhaustive하다. 우리가 예전에 언제 배웠죠, 요거? 우리 도수 분포표 할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또 확률 분포할 때도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설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가설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되면 요건 안 되고 요게 되면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이다. 전체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가설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나 이거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된다. 그 중간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H0, 이 기무가설은 가설 검증을 통해 H0가 사실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주어지기 이전까지 H0는 항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직 그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그 구속 수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을 죽여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도 보석금을 내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풀려나요. 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구속이 돼가지고 사실 재판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면 진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게 아니면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일단 그 석방된 상태에서 뭐 도주의 우려가 이제 있는 경우가 이제 크겠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겠지만 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재판이 정확한 제 통계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집행유예로 사람들이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풀려나면 사실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형을 살았던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그런 경우 뭐 죄를 지어가지고 유죄가 되더라도 그건 조금 이제 억울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그 구속 적부심이나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보수를 받는 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그 H0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요새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저도 뭐 그 사람들에 좀 비양심적, 특히 뭐 저는 조국 교수보다 정경심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무죄인지 아닌지 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값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 값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이 사람이 뭐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욕을 당하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출장을 갔다가 이제 내려올 때 KTX 표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KTX 표를 예매를 했죠. 예매를 했는데 서울역에 어떻게 도착해 보니까 이제 예매한 시간보다 한 뭐 상당히 한 30분 가까이 일찍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러 왔는데 1분 있다가 출발하는 기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차표 끊고 집에는 빨리 가고 싶고 몸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일단 타고 어떻게 뭐 차표를 바꿔보려고 딱 탔는데 물론 잘못했죠 제가. 그죠? 그런 표도 없이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이고 제가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거리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빈자리가 있게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앉아 있는데 승무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표를 보자 그랬더니 내가 사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게 됐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벌금을 물고 가겠다. 그럼 내가 벌금 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벌금을 물고 정당하게 그런 경우에 내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감옥 가야 된다면 감옥 가면 되는 거고 벌금을 내고 그게 내 죄가 이제 상세가 되면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이 승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저 뭐야 이 과태료인가요? 그거 물고 취소 과태료를 물고 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그 뭐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으면 된 건데 내 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그런 유연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저보고 너무 지나치게 모욕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어떤 과태료도 물고 이제 목욕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지으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모욕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귀무과설의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리가서는 항상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H0는 항상 입증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H0가 아니고 내가 참여하라는 입증의 책임이 H1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검증의 목적은 H0를 기각하는 거다. 이를 위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0가 참인 거는 사실 뭐 가설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그대로 참인데 내가 뭐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죠. 혹시나 H1이 참일까? 그런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내가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증의 대략적인 어떤 목적은 H0를 기각하고 내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H0가 참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참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H0를 기각한다. 고 해서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H0가 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H0를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따름이에요. H0가 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H0가 참이라는 증거가 부족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H0는 항상 등호로 표시가 됩니다. 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H0다. 이 H1은 등호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크거나 작다 또는 아니다. 요 세 개로만 표시가 됩니다. H0는 항상 등호로 표시가 된다. H0에 이렇게 부등호하고 등호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는 무조건 등호만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부등호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 위의 사실에 의해 가지고 부등호보다 그냥 등호만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가설을 수립했고 2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신뢰 구간 공부를 할 때 신뢰 수준의 그 1 빼기 신뢰 수준이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 기무가설이 사실임에도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15시간이라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표본을 잘못 뽑았어요. 내가 눈이 없게 표본을 아주 극단적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게 이 표본의 평균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기무가설의 평균이 참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 그렇죠? 그렇게 되는 확률이 표본 샘플링을 잘못해가지고 이 기무가설이 기각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유의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의수준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알파는 1 빼기 신뢰 수준이다. 신뢰 수준은 1 빼기 알파다. 유의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의수준은 0.1, 0.05, 0.01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신뢰 구간을 할 때 신뢰 수준을 90%, 95%, 99% 했던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내는 시험 문제에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 주어주겠습니다만, 혹시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파를 그 문제 풀이에다가 저는 알파를 0.05로 했습니다. 0.01로 했습니다. 0.1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2단계 유의 수준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류인데 이게 뭐냐?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 자, 기무가설이 이제 참이냐 그죠? 실제로 기무가설이 참인 경우,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거짓인 경우,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진실은, 그죠? 진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무가설이 참이든지 기무가설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연구자는 어떤 샘플을 통해 가지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든지 기무가설을 기각하든지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렸는데, 자, 실제로 기무가설이 참인데 연구자가 기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무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그거 1종 오류라고 했습니다. 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위에서 얘기한 유의 수준하고 같은 거잖아요. 기무가설이 사실임에도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이 유의 수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 1종 오류는 유의 수준 알파와 같은 확률입니다. 알파와 같은 확률이다. 자,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올바르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다. 그 다음에 2종 오류라는 거예요. 2종 오류. 2종 오류는 이제 2종 오류를 보기 전에 HV0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도 H0를 기각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죠? 이게 거짓인데 H0를 기각하고 H1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올바른 결정이 되고, 반대로 이게 거짓인데도 이거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2종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종 오류. 자, 이런 경우는, 그죠? 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이제 재판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게 2종 오류가 되겠죠. 2종 오류가 되고, 죄가 없는데,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1종 오류가 되겠죠. 1종 오류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종 오류의 확률은 유의 수준과 동일하다. 그래서
일정 오류의 확률을 구하면 그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정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확률의 이정 오류를 구할 그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표현합니다. 베타. 그래서 1 빼기 베타를 가지고 우리가 검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빼기 베타를 가지고 검정력이다. 그렇겠죠. 자, 검정력이라는 거는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검정이다. 1-베타다. 이건 또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가설을 수립했고 2단계에서 이제 유의수준을 결정을 했고 3단계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결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종류의 통계량을 통해서 검증을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건데,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이다. 그죠? 그래서 이 통계량이라는 말을 내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이건 표본에서부터 나온 거다. 표본의 어떤 특성치를 보고 판단을 할 거냐, 대립가설이나 기무가설을 판단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검정 통계량이다. 많이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G 통계량, T 통계량, F 통계량, 카이스퀘어 통계량. 요 카이스퀘어, X가 아닙니다. 카이스퀘어 통계량. 검정 통계량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이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 중에도 T 통계량도 이제 다양하게 좀 그 종류가 있습니다. G도 좀 종류가 있고, 이게 그냥 똑같은 식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식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검증하고자 하는 모수가 뭐냐? 모집단에 어떤 모수를 내가 검증하고자 하냐? 평균이냐? 분산이냐? 이런 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검증하고자 하는 집단이 몇 개냐? 하나냐?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 집단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단의 수가 2개인 경우, 또는 3개 이상인 경우. 요거는, 2개인 경우는 우리가 11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개 이상인 경우는 13장에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래서 일단 검증하고자 하는 모수, 집단의 수, 모집단 분산의 정보. 분산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자, 분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샘플 수가 30 이상이냐, 아니냐.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실내 구간 구할 때 G 쓰느냐, T 쓰느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G를 쓰고 어떤 때 T를 쓰고 좀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약간 그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통계량을 언제 어떤 통계량을 쓰게 되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모수가 평균, 대부분이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고, 나중에 이제 그 분산도 배우게 됩니다. 분산에 대한 평균도 배우게 돼요. 대부분이 평균이고 대응 평균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그 1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관심 모수가 대부분 평균이고 집단의 수가 1개냐, 2개냐, 3개 이상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용되는 검증 통계량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 분산이 이제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선택되는 검증 통계량이 다 다르고, 샘플 수에 따라 가지고 샘플이 수가 30보다 크냐 적으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되는 검증 통계량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10장에서는 집단의 수가 하나인 경우, 11장에서는 집단의 수가 2개인 경우, 그러니까 11장에 가면 상당히 많은 집단 수가 2개이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다루게 됩니다. 이때마다 각각 다 다른
검정 통계량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장에서는 관심 모수가 평균이지만 집단위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1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단계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